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7회 전산회계 1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문제 1번.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닌 것들. 약속하고, 주문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래가 아닌 것들.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계상에서 거래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시키는 모든 것을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사무실 임대료 120만 원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랬으니까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생긴다? 부채라는 게 생기게 된다. 돈을 줬어야 되는데 못 줬으니까. 네. 그 다음 거래처 미팅을 위하여 회의실 예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금을 지급했으면 일단 자산이 감소하고 선급금이라고 하는 또 자산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매월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약속한 거니까 거래가 아니고 종업원 한 명을 채용하였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채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다 아니다?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홍수로 인하여 창고의 상품 일부가 소실되었다.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내 자산의 감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실되면 원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산의 감소도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표 250만 5개.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고, 문제 2번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1차 우리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 이, 총, 후가 있더라. 그리고 가장 정확한 개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선, 이, 총, 후는 상황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물가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상에서 물가가 하락 중일 때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1일 날 사온 거, 2일 날 사온 거, 3일 날 사온 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같은 물건의 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말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되더라. 그래서 기말이 상승하게 되면, 기말재고액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다시 이익은 커지게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기말 원가가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게 되더라. 이 재고자산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평가 방법을 적용하면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원가는 상품의 매출 원가가 되고, 매출 원가가 됐다는 얘기는 팔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일 날 사온 거, 2일 날 사온 거, 3일 날 사온 거, 그럼 최근에 사온 건 3일 날 사온 건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에 해당한다. 일단 자, 지금 방법은
후입선출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게 뭘로 존재한다? 기말로 남게 된다. 얘가 기말로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기말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남겠죠. 그렇죠? 기말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커지게 되고 이익은 다시 작아지게 되더라. 이런 효과가 생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 볼게요.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매출원가는 과대 계상된다. 맞죠? 물가가 하락할 때,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컸던 게 점점점 작아지고 뒤에 게 먼저 나가니까 기말이 커지게 돼요. 기말이 커지게 된다. 기말이 커지게 되면 당기순이익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단가 산정 방법. 단가 산정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슨 법이더라? 개별법이더라.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스에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으니까 그게 아닌 것은 개별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지 않는다. 기말 재고자산이 과거의 원가가 남게 되죠. 그래서 1, 2, 4번은 모두 후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개별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원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세무 2급, 세무 1급으로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럼 문제 3번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형자산. 그럼 유형자산이란 얘기는 우리가 영업활동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더라.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해되시죠?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그래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자, 무상으로 취득한다. 그랬어요. 무상 취득하게 되면 무상 취득은 남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남의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는 항상 공정가치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가치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자산 수증 이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은 항상 무슨 가치로 기록한다? 공정 가치로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래가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첫 번째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그리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 있더라. 동종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바꾸는 거야. 차랑 차를 바꾸고 기계랑 기계를 바꾸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동종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서로 다른 자산, 차랑 기계랑 바꿨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종자산이다라고 보게 되고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있고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취득원가로. 자, 그러면 장부가란 얘기는 내 장부상에 있는 거 준 것만큼 새로운 게 들어오죠. 그럼 준 것만큼만 받으니까 결국 동종자산은 처분손익이 있다 없다?
처분 손익이 없더라. 이렇게 개념.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공정가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정도의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랬으니까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중 취득한 유형자산의 최초 감가상각비는 기초부터 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뭐예요? 우리 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기간 배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차를 샀어요. 그러면 차를 사는데 우리는 돈을 쓴 것 같지만 회계상에선 차랑 돈이랑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돈을 쓰는 거냐?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때 돈을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감소한 것만큼 상각, 비용화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등분해서 나눠주는 이런 걸 우리가 정액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용연수 동안 기간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이 감가상각은 기초부터 기말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은 내가 사서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 시점부터 우리는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취득 시점은 아닐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부터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 상각한다라는 개념은 틀린 말이죠.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취득 시점부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 혹은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000만 원이다. 당기에 외상매출금 잔액 중 150만 원이 대손 처리된 경우에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문제 4번은 대손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대손은 일반적으로 일반전표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니까 대손 처리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기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150만 원을 대손 처리한 경우 인식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이 150만 원이 대손 처리가 되었다. 그러면 1순위 뭘로 처리한다? 1순위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0만 원으로 먼저 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순위 뭘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얼마예요? 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는 아주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영업이익까지의 과정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시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가 우리가 기본식이고, 그럼 우리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는 영업 외 수익과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있더라.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또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뭐뭐 있죠?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죠. 요만큼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거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까. 이 대손상각비는 언제 써요? 외상매출금과 또 받으러움에 대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대손상각비, 걔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미수금과 대여금에 대한 대손을 우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수금에 대한 대손이라 그랬으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 외 비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에 대한 운송비를 회사가 부담하였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뭐를 써요? 운반비라고 하는 걸 쓰겠죠. 그렇죠? 운반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지금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차입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이 나왔으니까 영업의 비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보유 중인 토지를 처분하여 처분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5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문제 5번은 영업의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제 6번은 화면상 여러분들 보실 때는 여기 자본의 분류를 다 띄워 드릴 거예요. 자본의 분류, 저는 여기다가 짧게 한번 써 볼게요. 자, 우리가 자본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이다 그러면 몇 가지로? 5가지로 구분을 하죠. 5가지로. 첫 번째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있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만 우리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자,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본 잉여금 안에는 뭐뭐 있었죠? 주, 감, 자. 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나눠지고, 자본 조정은 2가지로 플러스 항목과 마이너스 항목. 플러스 항목에 신주 청약 증거금,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있더라. 마이너스에는 주 감자가 다시 오더라.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익잉여금 안에는 이익준비금, 뭐 삐리리 적립금,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겠죠. 자본을 우리가 다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진짜로 집에서 50번씩 써와. 무조건 일단 먼저 암기해. 다 암기해 놓고 계정과목 하나하나를 조금 이해하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회계 1급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니까 1차적으로 분류 정도는 암기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이라 그랬고,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자본금은, 자본이라는 말과 자본금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자본은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맞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몫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더라. 맞죠? 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미실현 손익의 성격을 가진 항목 등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 제가 회계하면서 좀 중요하게 설명드리는데 미실현 보유손익. 미실현 보유손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에서 우리가 사용되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보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지는 않았다.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집값이 막 올라갔어. 집값이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막 좋아해. 뭐 좋아할 거 별로 없어요.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미실현이다 라는 얘기는 실제 내가 돈으로 가지고 온 건 없더라. 왜? 집을 팔아봐야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회계상에서 말하는 미실현 보유손익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평가손익을 의미를 해요. 평가손익. 그래서 평가손익, 그러면 선생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도 있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도 있는데 재평가 잉여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가손익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외화에 대한 평가손익은 인정해줘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의 재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 회계 기준에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기 4번 볼게요. 주식의 발행은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이 있으며 발행 방법에 따라 자본금의 차이가 있다.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이기 때문에 액면보다 싸게 발행하면 할인 발행이고 액면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인데 액면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금은 절대 할인이나 할증 발행한다라고 해서 자본금의 변화는 없더라.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중요한 단원이니까 암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평촌에 회계 연도 말 창고에 실제 보관 중인 상품은 3천만 원이다. 다음의 사항을 창고 재고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당초 취득원가이다. 그랬어요. 문제 7번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고 일단 나의 재고자산, 창고에 있는 실제 재고액은 얼마이더라? 3천만 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내 창고에 있는 상황이고
기말 현재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이동 중인 미착 상품이 400만 원이 있더라. 우리는 선적지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착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매입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매입하여. 지금 현재 배를 타고 물건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운송 중이다. 이 배 안에 있는 물건이 누구 거냐? 이 얘기예요. 자, 선적지에는 누가 살고 있죠? 선적지에는 판매자가 살고 있어요. 판매자가 살고 있고 도착지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구매자가 살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은 무조건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로 가는 거니까 판매자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거 누구 거? 구매자 거. 그럼 지금 현재 나는 매입하여 그랬으니까 내가 구매자예요. 구매자. 그러면 이 물건은 내 것이 맞죠. 그래서 400만 원만큼이 내 것이 맞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현재 운송 중인 건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온 거죠. 도착을 해야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아직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에요. 내 것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말에 위탁 상품을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그랬어요. 위탁 상품이란 말은 내가 누군가한테 물건을 대신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 물건을 못 팔았어. 그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 누구 거예요? 내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위탁 상품을 우리는 적송품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적송품은 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송품은 누구의 재고자산이다?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위탁자의 재고자산. 그러면 결국 3,900만 원만큼이 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며 영업손익, 영업의 손익, 영업의 손익,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포함한다? 틀렸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재무제표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하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현금주의로 우리는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1차 기반은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현금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현금주의가 아닌 이렇게 나와서 조금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1번이 너무 명확하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요.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9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9번은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문제 풀을 때 500번대를 써야 돼요? 800번대를 써야 돼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원가 몇 번대? 500번대. 그러면 500번대는 우리 뭐라고 나와요? 공장, 생산, 제조.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제조원가 500번대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몇 번대? 800번대.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뭐 영업, 본사, 판매, 뭐 사무,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의 표현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짜 3번이 되겠죠. 영업부가 사용한 것은 800번대.
나머지는 모두 생산, 생산, 생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문제 10번은 여러분들이 제공품 계정 하나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제공품 계정 하나만 그려보시면 되겠고요. 제공품 계정에는 차변에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의 합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양쪽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가 200만 원입니다. 직접 노무비 200만 원. 자기 자리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제조 간접비는 50만 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95만 원. 기초 제공품이 30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5만 원.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310만 원이니까 310만 원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30만 원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30만 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우리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성품 환산량.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핵심만 딱이라는 게 있어요. 재생 목록 중에 핵심만 딱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핵심만 딱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을 조금 참고를 일단 해주시고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시는 방법은 자, 완성품 환산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수량 마이너스 기초 수량을 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완성품 수량하고 기말 수량을 더했을 때 이때를 우리는 평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을 빼고 나면 이걸 우리는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뭐에 있다? 기초 제공품 수량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이 만약에 없다면 기초 제공품 수량이 아예 제로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식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행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12번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정비, 총 원가가 일정한, 그 다음에 변동비, 그 다음에 우리 준고정비, 계단 형태가 발생을 하는, 그 다음에 준변동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고정비의 특징은 총 원가는 일정하고, 자, 우리 이렇게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조업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원가, 그러니까 위에 쪽을 우리는 총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원가가 일정하다, 총 원가가 증가한다, 총 원가가 계단 형식, 총 원가가 중간서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징은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사용이 되냐? 렌탈료나 리스료,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준변동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변동비를 또 다른 말로 혼합원가다 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기 볼게요.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증가한다. 변동비는 원가 총액이 증가한다. 맞죠? 준변동비는 변동비와 고정비가 혼합된 형태이다. 변동비와 고정비가 혼합된 혼합원가를 얘기한다. 맞죠? 변동비는 조업도가 감소해도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조업도가 늘든 줄든 상관없이 단위당 원가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하면, 거꾸로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는 목욕, 이발, 미용, 택시, 노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택시, 노점, 그 다음 2번 보기에 목욕, 미용, 유사 서비스,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조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그랬는데, 13번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문제 풀다가 메인 매출 전표 풀을 때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같이 뭐가 나와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와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이 내국 신용장이라는 얘기는 수출할 물품의 내국 거래예요. 수출할 재화의 내국 거래. 그러니까 수출을 할 건데, 우리가 제가 직접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부산에 있는 수출업자한테 저는 물건을 공급할 거고, 그 사람이 미국으로 수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랑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로 거래할 때는 이렇게 수출할 재화의 내국 거래, 영세율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기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을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출로 봐야 하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면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면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꼭 반드시 관할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꼭 관할 세무서는 아니에요. 원칙은 관할 세무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세청은 모두 다 온라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물건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비품들 이런 거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곳에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세금 납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문제 4번은 보기 4번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휴업과 폐업은 즉시 그러니까 즉시라는 표현이 뭐 세법에서 우리가 지체 없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것도 마찬가지 관할 세무서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 세무서든지 저 휴업하겠습니다 라고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가 아니고 즉시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127회 회계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봤는데 부가세법 세 문제는 조금 난해하다. 다 외울 수는 없더라. 대신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세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암기예요. 세법은 이해하시려 들지 말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는 가급적이면 이해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막 바뀌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 문제라든지 유형자산 문제라든지 자본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계 1급에서 우리 원가회계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배우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가회계는 세무 2급도 범위가 똑같고 세무 1급도 범위가 똑같아요. 딱 표준원가라는 거 하나만 더 세무 1급엔 한 문제만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는 회계 1급하고 범위가 모두 똑같고 문제 푸는 방법도 모두 똑같으니까 저는 회계 1급에서 원가 회계를 만점 가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만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